11월 초, 동해 북부를 지나간 강한 저기압은 강원도 고성 해안의 일상을 사흘 동안 멈춰 세웠다. 바람과 파도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거진항의 어선들은 출항 금지 조치에 따라 모두 계류 상태를 유지했다. 대진곶 주변 해안도로 일부는 낙석과 월파 위험 때문에 통제되었으며 해안 가까이에 설치된 항로 표지 시설과 감시 장비도 여러 차례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 대진등대 인근 항로 표지 관리소에서 마지막 폭풍 근무를 맡은 사람은 정태겸이었다. 61살인 그는 해상 안전 설비와 항로 표지 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자로 오랫동안 일해왔다. 폭풍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등화 장치, 예비 전원, 통신 회선, 기상 측정 장비의 상태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확인했다. 외부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선박의 항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 한 줄도 대충 남기지 않았다. 태겸은 다른 직원들이 교대 시간을 줄이거나 점검 항목을 간소화하자는 의견을 내도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오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지식은 오랜 경력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오래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젊은 시절 그는 해군에서 무장 정비와 함정 장비 점검을 담당했다. 수중 무기와 선박용 전자장비의 구조를 익혔고 폭발물과 고전압 장비를 다루는 절차에도 익숙했다. 정확성과 침착함은 그의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진해의 군 정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이후의 삶을 바꾸었다. 당시 정비 중이던 장비에서 여러 차례 작은 이상이 나타났지만 작업은 즉시 중단되지 않았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이어졌고 판단은 늦어졌다. 결국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는 여러 원인이 겹친 사고로 정리되었지만 태겸은 자신이 위험을 더 일찍 판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사고 이후 군을 예정보다 일찍 떠났다. 이후에도 해상 설비와 관련된 일을 계속했지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은 피했다. 도시의 큰 기관이나 본부 근무보다 외딴 관리소의 교대 근무를 선택했고 다른 직원들과 필요한 말만 나누며 지냈다. 자신의 경력과 지식은 생활을 이어가는 수단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책임을 잊지 않기 위한 형벌처럼 남아있었다. 대진등대 근무는 그런 태겸에게 잘 맞았다. 정해진 시간에 장비를 확인하고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바다를 오가는 선박이 항로를 잃지 않도록 시설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결과가 분명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에 더 익숙했다. 폭풍 셋째 날 밤에도 관리소 통신은 몇 차례 끊겼다. 태겸은 예비 회선으로 전환한 뒤 각 장비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파손 가능성이 있는 외부 설비는 날이 밝고 바람이 약해진 뒤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교대 근무가 끝난 뒤에도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기록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음 점검자가 혼란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애 발생 시각과 복구 과정을 정리했다. 나흘째 새벽이 되자 바람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해안도로의 전면 통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긴급 점검 인력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조수는 낮아지는 중이었고 폭풍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안반과 해안 설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겸은 방수 작업복과 안전 장비를 갖춘 뒤 관리소 외부 점검에 나섰다. 목적은 폭풍에 손상된 케이블과 표지판, 고정장치, 감시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관리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는 오래된 보조시설과 해안 장비가 있었고 그 주변은 파도가 강할 때 부유물이 자주 쌓이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폭풍에 떠밀려온 어선 부품이나 대형 부표일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해안에는 부서진 어구와 나무 조각, 플라스틱 통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태겸은 위험한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며 정해진 점검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안반 사이에 끼어있는 짙은 붉은색 물체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물체는 해안에 흔히 떠밀려오는 어구나 부표보다 훨씬 컸다. 일부는 바위에 가려져 있었지만 드러난 길이만 보아도 6m를 넘는 것으로 보였다.
표면은 오래된 철판처럼 녹이 쓴 것이 아니라 짙은 색의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듯 했다. 파도와 충돌한 흔적은 있었지만 선체의 기본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태겸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먼저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구조 요청 신호나 실종 신고가 있었다면 해경과 군청에서 이미 관리소에 연락했어야 했다. 그러나 폭풍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에는 대형 선박이나 레저용 보트의 유실 신고가 없었다. 해안 가까이에서 사람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휴대용 무전기로 관리소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짧은 신호만 잡힌 뒤 연결이 끊겼다. 태겸은 위치와 발견 시각을 기록하고 즉시 가까이 접근하지 않은 채 외형부터 살폈다. 선체에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조종석이나 창문이 없었다. 갑판 위 난간도 없었고 일반 소형 선박에서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좌석도 확인되지 않았다. 후미에는 밖으로 드러난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았으며 선박 등록번호나 이름도 없었다. 국적을 표시하는 깃발, 제조사 표식, 연구기관의 연락처 같은 것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선체는 물 위로 높게 솟지 않도록 낮게 설계되어 있었다. 표면은 빛을 강하게 반사하지 않았고 파도 속에서 멀리서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민간 레저용 선박이라면 안전과 구조를 위해 눈에 잘 띄는 색이나 반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물체에는 그런 장치가 보이지 않았다. 태겸은 물체의 뒤쪽에 설치된 검은 반구형 구조물을 확인했다. 크기는 소형 감시 카메라보다 컸고 표면에는 여러 개의 투명한 창이 나뉘어 있었다. 광학 장비나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회전식 모듈과 비슷했다. 폭풍과 염분에 오래 노출된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파손된 상태는 아니었다. 일반 해양 관측 장비에도 카메라와 센서가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관측 장비라면 회수를 위한 고리, 식별번호, 통신 안테나, 운용기관의 표지가 있어야 했다. 해양조사용 무인선 역시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위치 송신 장치와 경고등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눈앞의 물체는 그런 안전 설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보였다. 태겸은 선체 앞쪽과 측면을 다시 확인했다. 배수구와 통풍구로 보이는 작은 틈은 있었지만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구조는 없었다. 선체의 무게 중심도 일반 보트와 달랐다. 물 위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앞부분을 들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낮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형태였다. 그의 군 복무 경험은 이 물체를 다른 방향에서 보게 했다. 사람을 태우지 않는 선체, 낮은 높이, 반사율이 낮은 표면, 후미의 광학 센서, 외부 식별 표시의 부재는 서로 무관한 특징이 아니었다. 모두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원격 또는 자동 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태겸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폭풍 동안 우연히 해안에 도착한 장비라면 언제부터 표류했는지 알 수 없었다. 추진 장치가 고장 난 것인지 통제 신호를 잃은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겉으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내부 전원이 완전히 꺼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물체가 단순한 표류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 내부 구조와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형만으로도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선박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바위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은 무인수상정이었다. 정태겸은 무인수상정의 외형만으로 곧바로 용도를 단정하지 않았다. 해안에 떠밀려온 시간과 선체의 손상 상태부터 확인해야 했다. 바위에 닿은 부분에는 최근 충돌로 생긴 긁힘이 있었지만 선체 아래쪽과 접합부에는 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표면에는 따개비와 작은 홍합이 여러 겹 붙어 있었고 일부 틈에는 마른 해조류가 끼어 있었다. 염분이 굳어 생긴 흰 자국도 한두 번의 파도만으로 만들어질 정도가 아니었다. 무인정은 폭풍이 시작된 뒤 가까운 항구에서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주 이상 바다를 떠돌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겸은 선체의 오염이 한쪽에 더 많이 집중된 점도 확인했다. 물에 잠기는 방향이 오랫동안 일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추진력이 남아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했다기보다
제어 능력을 잃은 채 파도와 해류에 따라 뒤집히거나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휴대용 장비로 선체 주변의 전파 신호를 확인했다. 일반 선박이 사용하는 자동 식별장치 신호나 위치 송신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조난 신호도 없었고 연구용 장비에서 사용하는 공개 통신 주파수에도 반응이 없었다. 외부 안테나로 보이는 구조는 선체 안쪽에 매립되어 있거나 이미 파손된 듯했다. 그러나 표면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태겸의 의심을 키웠다. 민간 장비는 회수와 충돌 방지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했다. 반대로 탐지를 피해야 하는 장비라면 통신 장치와 센서를 선체 안에 숨길 이유가 있었다. 선체의 어느 부분에도 등록번호가 없었다. 소유기관이나 제조업체를 나타내는 작은 표찰조차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바닷물에 지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외부에 표식을 넣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태겸은 무인정의 형태를 과거에 보았던 군용 장비와 비교했다. 정확히 같은 기종은 아니었지만 낮은 선체와 비반사 표면, 외부 돌출물을 줄인 구조는 은밀한 접근을 목적으로 한 장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정찰이나 표적 탐지에 사용될 수도 있었고 다른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체가 아니라 위치였다. 낮아졌던 조수는 곧 다시 올라올 예정이었다. 무인 수상정은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단단히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수위가 높아지면 선체가 떠오르면서 다시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대진과 거진 앞바다는 폭풍 뒤에도 선박 이동이 완전히 멈추는 곳이 아니었다. 기상이 조금만 나아지면 어선들이 출항 준비를 시작했고 속초와 동해를 오가는 상선도 연안을 따라 이동했다. 무인정이 다시 항로로 들어가면 충돌 위험이 생겼다. 밤이나 높은 파도 속에서는 낮은 선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다. 태겸은 관리소와의 통신을 다시 시도했다. 연결은 짧게 이루어졌다가 끊겼지만 발견 위치와 대형 무인 장비라는 핵심 내용은 전송할 수 있었다. 그는 지방해양당국과 해경에 신고가 전달될 때까지 현장에서 선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인정에 직접 연결된 견인고리는 보이지 않았다. 선체 앞쪽과 뒤쪽 모두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고 민간 선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류용 고리나 손잡이도 없었다. 밧줄을 선체 전체에 감는 방법은 바위와의 간격이 좁아 실행하기 어려웠다. 태겸은 오래된 보조시설에 보관된 장비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해안 설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강철 케이블과 수동식 당김 장치, 금속 고리와 도르래가 남아 있었다. 전동 장비는 정전이나 침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수동 장비라면 통신이나 전원과 관계없이 작동시킬 수 있었다. 그는 현장을 표시한 뒤 보조시설로 돌아갔다. 필요한 장비만 골라 운반했다. 케이블은 무인정의 무게를 완전히 들어 올릴 수는 없어도 바위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고정 지점으로는 오래전 해안 설비를 설치할 때 사용하던 금속 고리가 적합했다. 바위 안쪽에 박혀 있었고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태였다. 태겸은 수동식 당김 장치를 연결하고 케이블 길이를 조정했다. 문제는 무인정 쪽 연결 지점이었다. 외부에 고리가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선체 아래로 밀어 넣어 감싸는 방법은 파도와 바위 때문에 위험했다. 무리하게 들어 올리면 선체가 뒤집히거나 내부 장치가 손상될 수도 있었다. 태겸은 선체 측면을 따라 다시 점검했다. 표면의 연결선과 패널 경계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구분했다. 선미 센서 아래쪽에서 주변과 미세하게 다른 사각형 윤곽이 보였다. 외부 돌출 없이 선체와 거의 같은 높이로 만들어진 덮개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강판처럼 보였지만 모서리 4곳에는 도구를 넣을 수 있는 좁은 틈이 있었다. 내부 장비를 점검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정비용 출입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안에 선체 프레임이나 고정 구조물이 있다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었다. 태겸은 덮개를 바로 열지 않았다. 내부에 배터리나 고전압 장치가 있을 수 있었고
밀폐 공간에 유해 기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조수가 오르기 전에 다른 연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무인정은 다시 떠날 수 있었다. 그때 해안도로 쪽에서 오나리가 도착했다. 29살인 그녀는 인근 해안보호구역에서 근무하며 폭풍 뒤 시설과 생태 구역의 피해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동 중 붉은 선체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지점에서 군청에 신고한 뒤 태겸의 위치까지 온 것이었다. 오나리가 확인한 범위에서도 이 지역에서 운용 중이던 연구용 무인선이나 해양 관측 장비의 유실 신고는 없었다. 보호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촬영과 조사 작업도 사전 허가가 필요했지만 해당 형태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기록은 없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었다. 오나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외부 형태와 위치를 기록하고 군청과 해경에 추가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태겸은 무인정을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용 덮개 안쪽의 고정 구조를 확인하기로 했다. 태겸은 보조시설에서 가져온 가는 금속 지렛대를 덮개 틈에 넣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쪽 모서리에 일정한 힘을 가하자 밀봉 부분이 조금씩 벌어졌다. 나사나 잠금 장치는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았고 내부에서 걸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덮개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열리자 안쪽에서 공기가 빠져나왔다. 압력은 크지 않았지만 선체 내부가 외부와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바닷물을 오래 맞은 장비치고는 밀폐 구조가 살아있었다. 빠져나온 공기에는 오래된 윤활유와 유화백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전자장비가 과열되었을 때 나는 오존 냄새와 합성수지 냄새도 희미하게 느껴졌다. 내부에 전자회로와 전원 장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겸은 더 이상 덮개를 크게 열지 않고 상태를 살폈다. 바깥빛이 닿은 범위에서는 케이블과 금속 구조 일부만 보였다. 내부 깊은 곳은 어두웠고 어떤 장치가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무인 수상정은 오래 표류했지만 완전히 죽은 장비처럼 보이지 않았다. 외부는 부식되고 오염되어 있었지만 밀폐된 내부에는 아직 기능을 유지하는 부품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태겸은 오나리에게 기록을 계속 남기도록 하고 덮개를 조금 더 열기 전에 내부 상태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정태겸은 덮개 안쪽으로 휴대용 조명을 비추기 전에 먼저 유해 기체가 더 남아있는지 확인했다. 밀폐된 공간 안에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가스나 유압장치의 잔류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덮개를 현재 열린 정도로 유지한 채 잠시 기다렸고 오나리는 일정한 거리에서 선체와 작업 과정을 촬영했다. 공기가 더 이상 강하게 빠져나오지 않자 태겸은 조명의 각도를 낮춰 내부를 살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선체 벽을 따라 정리된 굵은 전력 케이블과 여러 장의 회로 기판이었다. 기판 표면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연결부는 수지로 밀봉되어 있었다. 외부 선체에 비해 내부 부품의 부식은 심하지 않았다. 아래쪽에는 이미 소량의 바닷물이 고여 있었다. 파도에 따라 물이 점검구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빠졌고 일부 전선 피복과 금속 지지대가 젖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에 설치된 전자장비 대부분은 아직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 선체 중앙에는 소형 처리장치로 보이는 금속 상자가 있었다. 여러 배선이 그 장치에서 갈라져 앞쪽과 뒤쪽으로 이어졌다. 뒤쪽 선은 외부에서 확인했던 검은 센서 모듈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선은 선미 아래 추진계통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태겸은 내부 어느 부품에도 익숙한 문자나 식별번호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표기도 보이지 않았다. 정비용 장비라면 부품 번호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했지만 이 장비에는 기능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의도적으로 제거되어 있었다. 그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내부 프레임을 찾기 위해 조명을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겼다. 금속 지지대 뒤에는 여러 개의 직사각형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전원장치나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부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장 안쪽의 색과 형태가 드러나자 태겸은 움직임을 멈췄다. 물체들은 상아색에 가까운 회백색이었고 두꺼운 투명 필름으로 여러 겹 쌓여 있었다. 표면은 단단한 금속이나
배터리 외피가 아니라 눌린 흔적이 남는 재질처럼 보였다. 그는 군 복무 시절 다뤘던 폭약의 형태를 기억했다. 성형이 가능한 군용 플라스틱 폭약은 운반할 때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 밀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색과 질감, 포장 방식은 그가 알고 있던 고성능 폭약과 매우 비슷했다. 태겸은 보이는 범위 안에서 블록의 수와 크기를 계산했다. 폭약은 선체 앞부분의 넓은 공간을 거의 채우고 있었다. 일부는 금속 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정확한 무게는 측정할 수 없었지만 전체 길이와 적재 밀도를 고려하면 200kg을 넘을 가능성이 높았다. 단순히 장비를 스스로 파괴하기 위한 양이 아니었다. 다른 선박이나 항만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실은 폭약이었다. 폭약 블록 중앙에는 작은 금속 원통이 삽입되어 있었다. 그 원통에서 나온 빨간색과 파란색 전선이 폭약 사이를 지나 중앙 처리 장치 쪽으로 이어졌다. 일부 배선은 별도의 센서 모듈과 연결되어 있었다. 태겸은 그것이 단순한 전기식 뇌관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기폭 장치라고 판단했다. 압력 변화나 선체 충격, 외부 목표 인식 중 하나가 작동 조건에 포함되었을 수 있었다. 정확한 설계는 알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민간 폭파 장비와는 구조가 달랐다. 점검구를 열었을 때 내부 압력이 빠져나온 사실이 떠올랐다. 밀폐 상태가 깨졌다는 정보가 기폭 회로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덮개를 다시 닫는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 순간 금속 원통 가까이에 있던 작은 표시등이 켜졌다.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왔다가 곧 붉은색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깜박이기 시작했다. 태겸은 표시등을 오류 신호로 단정하지 않았다. 전력이 완전히 끊긴 장비라면 나타날 수 없는 반응이었다. 점검구가 열리며 생긴 압력 변화가 대기 상태에 있던 내부 회로를 깨웠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즉시 덮개에서 물러났다. 내부 프레임에 케이블을 연결하려던 계획도 포기했다. 선체를 흔들거나 덮개를 다시 닫는 행동은 기폭 장치에 추가 신호를 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어떤 직접 작업도 허용될 수 없었다. 오나리는 태겸이 손으로 접근 중단 신호를 보내자 촬영 위치에서 더 뒤로 이동했다. 그녀는 내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투명 포장 안의 폭약과 붉은 표시등이 정상적인 해양 장비와 관계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태겸은 짧은 시간 안에 선체의 목적을 정리했다. 낮은 외형은 발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뒤쪽의 센서는 목표를 찾기 위한 장치였다. 중앙 처리 장치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항로와 접근 방향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앞쪽에 실린 대량의 폭약은 최종 단계에서 선체와 함께 폭발하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무인정은 물자를 운반하거나 해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었다. 목표 선박에 접근한 뒤 스스로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공격용 무기였다. 태겸은 그것이 자폭형 무인수상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은 바위 지형이 직접적인 폭발 압력을 일부 막아줄 수 있는 거리까지 물러났다. 태겸은 무전기와 휴대전화로 동시에 신고를 시도했다. 통신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긴 설명을 보내지 않고 핵심 내용을 나누어 전송했다. 신고 내용에는 정확한 위치, 길이 약 6m의 무인 수상정, 내부에 적재된 군용 플라스틱 폭약 20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양, 복합 기폭 장치와 활성화된 적색 표시 등이 포함되었다. 선체가 바위 사이에 끼어 있지만 조수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첫 신고는 속초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되었다. 해경은 내용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에 즉시 보고했다. 군용 폭발물이 실린 무인 장비라는 판단이 전달되자 사건은 일반 표류물 처리 절차에서 제외되었다. 고성소방서에는 폭발과 화재에 대비한 비상 출동 요청이 내려갔다. 고성군 재난안전부서는 대진등대 인근 도로와 해안 진입로의 통제를 준비했다. 경찰과 군청 직원들은 주민이나 관광객이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요 길목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오나리는 군청과 연락을 유지하며
해안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작업자와 점검 인력을 확인했다. 폭풍 피해를 확인하러 나온 주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만 막아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근 마을 이장과 어촌계에도 해안 접근 금지 안내가 전달되었다. 대진항과 거진항에 계류된 어선에는 출항 금지 조치가 다시 통보되었다. 이미 바다에 나가 있던 소형 선박은 해당 해역을 피해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속초와 동해 사이를 지나는 상선에 대해서도 우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에게는 군용으로 추정되는 위험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안내되었다. 폭약량과 내부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지정된 실내 대피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청받았다. 해군 제1함대는 폭발물 처리 인력과 무인 해상 장비 전문가를 출동시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경은 육상과 해상의 안전 반경을 설정했고 고성군은 대피 대상 지역을 넓혔다. 소방은 구조대와 구급대를 위험 구역 밖에서 대기시켰다. 처음에는 폭풍 뒤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불명의 선체였다. 그러나 내부가 확인된 뒤 상황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군용 공격 장비가 민간 항구와 항로 가까이에서 작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최초의 상세 신고가 접수된 뒤 15분이 지나기 전에 여러 기관의 대응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었다. 대진등대 인근 해안도로는 폐쇄되었고 주민 대피와 선박 우회가 시작되었다. 사건은 고성군의 현장 사고가 아니라 해군과 해경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군사 보안 위기로 전환되었다. 대진등대 인근 해안도로가 폐쇄된 뒤에도 현장의 상황은 안정되지 않았다. 조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바위 사이에 걸린 무인수상정은 파도에 따라 조금씩 흔들렸다. 정태경과 오나리는 이미 안전거리를 확보했지만 선체가 현재 위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 무인정을 발견했을 때보다 바닷물은 선체 측면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점검구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파도가 세게 밀려들 때마다 물방울이 틈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 소량의 바닷물이 고여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위가 더 올라가면 전자장치와 폭약 주변까지 물이 닿을 수 있었다. 태겸은 점검구에 다시 접근하지 않았다. 내부 회로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에서 선체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했다. 그는 멀리서 파도의 높이와 무인정의 움직임만 관찰하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시간을 기록했다. 오나리는 해안보호구역 직원들과 연락해 대피 대상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폭풍 피해를 살피러 나온 어민 1명과 시설 점검자 2명이 처음에는 연락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른 해안 구간에서 확인되어 안전지역으로 이동했다. 주민 대피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대진항과 거진항의 어선들은 계류 상태를 유지했고 항구 입구에는 해경 순찰정이 배치되었다. 해안에서 상황을 보려는 주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은 도로뿐 아니라 등대 방향 산책로와 방파제 출입구도 차단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인력은 정태경과 오나리에게서 발견 과정과 내부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누구도 무인정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 해경은 휴대용 망원 장비와 열감지 장비를 사용해 외부 변화를 살폈다. 선체 중심부에서 약한 열 반응이 확인되었다. 외부 기온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내부 전원 장치 일부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적색 표시등도 점검구 틈 안에서 일정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태겸은 해경에게 바닷물이 더 들어갈 경우 내부 회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전원이 꺼질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손상이나 침수를 비정상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고성군 재난안전부서는 대진리 해안 가까운 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대피 범위를 확대했다. 처음에는 현장 주변 주민들만 이동시킬 계획이었지만 폭약량이 확인되면서 항구와 등대 사이 지역도 포함되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내륙 쪽 체육시설로 분산되었다. 오나리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 여부를 확인했다. 해안 가까이에 혼자 사는 고령 주민들이 몇 명 있었고
군청 차량과 소방구급차가 그들을 대피 장소로 옮겼다. 일부 주민들은 집에 남아있는 물건과 가축을 걱정했지만 현장 상황이 설명되자 대부분 통제에 따랐다. 이 과정에서 무인 수상정의 뒤쪽 센서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검은 반구형 구조물은 아주 천천히 한쪽으로 회전했다. 움직임은 짧았지만 파도 때문에 우연히 흔들린 것과는 달랐다. 센서 모듈은 잠시 대진항 방향을 향한 뒤 다시 멈췄다. 해경의 영상 장비에도 그 변화가 기록되었다. 현장 지휘관은 즉시 해군 제1함대의 상황을 추가 보고했다. 내부 회로가 살아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외부 감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태겸은 센서가 주변의 여론이나 움직이는 물체를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무인정이 원래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찾도록 설계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센서가 항구 쪽을 향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웠다. 잠시 뒤 센서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대진등대 관리소 방향에서 멈췄다. 관리소에는 비상전원과 통신장비가 작동하고 있었고 외부 조명 일부도 켜져 있었다. 주변이 정전과 대피로 어두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전기 신호와 열이 발생하는 장소였다. 현장 지휘관은 관리소의 불필요한 전원과 외부 조명을 끄도록 지시했다. 항로 표지 기능에 필요한 최소 장비만 유지하고 차량과 발전기는 가능한 한 더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 구조 인력도 무인정에서 직접 보이는 위치를 피했다. 전원이 줄어든 뒤 센서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파도가 더 높아지면서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늘어났다. 선체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둔한 소리가 났고 무인정의 앞부분이 조금씩 바다 쪽으로 기울었다. 태겸은 케이블을 연결하지 못한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내부 폭약과 기폭 장치를 확인한 뒤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무리하게 고정하려 했다면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선체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해경은 항구 밖 해역의 선박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대부분의 어선은 항구에 머물고 있었지만 동해 북부 항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던 대형 화물선 한 척이 확인되었다. 폭풍 때문에 속도를 낮추고 연안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예정된 진행 방향은 고성 앞바다를 지나도록 되어 있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화물선에 즉시 항로를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선장은 위험물체의 정확한 종류를 알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고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높은 파도와 강한 측풍 때문에 대형 선박은 짧은 거리에서 급격히 회전할 수 없었다. 화물선은 아직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무인정의 센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회전 범위가 컸다. 항구와 관리소 주변을 지나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 지점에서 멈췄다. 현장에 설치된 망원 카메라로는 센서가 정확히 무엇을 향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경 상황실에서 선박 위치 자료와 대조한 결과 센서가 멈춘 방향에는 항로를 변경 중인 화물선이 있었다. 태겸은 무인정이 가장 크고 뚜렷한 이동 목표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화물선의 선체는 높은 파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열과 전파 신호를 냈고 항해 장비와 통신 장치도 작동하고 있었다. 공격용 무인정이 선박을 찾아 접근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충분히 목표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센서가 화물선을 향한 상태로 유지되자 현장의 긴장도는 더 높아졌다. 무인정이 바위 사이에서 빠져나오면 조류를 타고 항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추진 장치가 완전히 고장 났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순찰정은 위험 반경 밖으로 물러났고 화물선에는 더 큰 우회 각도가 지시되었다. 인근 해역에 접근 중이던 다른 선박들도 모두 항로를 바꾸었다. 거진항과 대진항에는 출항 금지 조치가 다시 강조되었다. 해군 제1함대는 육상 이동만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발물 처리 인력과 무인장비 전문가를 태운 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현장 주변에는 착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진항 인근 공터가 임시 착륙지로 지정되었다.
소방과 경찰은 착륙지 주변을 비우고 접근로를 확보했다. 해군 인력이 도착하면 현장 지휘권과 폭발물 처리 판단을 신속히 넘길 수 있도록 발견 기록, 촬영 영상, 센서 움직임과 조수 변화 자료가 정리되었다. 정태겸은 자신이 작성한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발견 시각, 점검구 개방, 내부 폭약 확인, 적색 표시 등 작동, 센서의 첫 움직임, 항구와 관리소를 향한 회전, 그리고 화물선 방향에서 멈춘 시점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오래전 사고 이후 어떤 이상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으려 했다. 이번에는 이미 충분히 빠르게 위험을 알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무인정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아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멈추는 일은 다른 전문 인력의 판단에 맡겨야 했다. 멀리서 회전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낮게 깔린 구름 아래로 해군 헬기의 형체가 나타났고 대진항 쪽 임시 착륙지를 향해 접근했다. 그와 동시에 점검구 안의 붉은 표시등은 이전보다 짧은 간격으로 깜박이기 시작했다. 해군 헬기는 대진항 인근 임시 착륙지에 내려앉았다. 강한 바람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탓에 착륙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회전익이 멈추기도 전에 현장 통제 인력이 접근로를 확보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폭발물 처리 요원과 무인 해상 장비 분석 인력, 통신 담당자들이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사람은 임규택 소령이었다. 그는 먼저 해경 상황실에서 정리한 영상과 위치 자료를 확인한 뒤 정태겸이 작성한 현장 기록을 전달받았다. 발견 당시 선체의 위치, 점검구를 연 시각, 내부 폭약이 확인된 순간 적색 표시등과 후미 센서의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임규택은 태겸에게 이미 설명한 내용을 반복하게 하지 않았다. 기록과 촬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만 짧게 물었다. 선체를 직접 움직였는지, 내부 배선을 건드렸는지, 점검구를 연 뒤 압력 변화가 있었는지, 적색 표시등이 처음 켜진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핵심이었다. 태겸은 선체를 이동시키지 않았고 내부 부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점검구를 열었을 때 밀폐된 공기가 빠져나왔으며 내부를 확인한 직후 표시등이 켜졌다고 전했다. 케이블을 연결하려던 계획은 폭약을 발견한 순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임규택은 그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용 장비에 접근한 것 자체는 위험했지만 내부가 확인된 뒤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즉시 신고한 덕분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센서와 전원 장치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해군 인력은 현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장비를 설치했다. 고배율 카메라, 열 감지 장치, 전파 측정기, 원격 관찰 장비가 차례로 배치되었다. 누구도 처음부터 선체 가까이 가지 않았다. 무인정이 어떤 조건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원격 카메라 화면에는 점검구 안쪽의 적색 표시등이 이전보다 빠른 간격으로 깜박이는 모습이 잡혔다. 후미의 센서, 모듈은 화물선이 있는 방향을 향한 채 멈춰 있었다.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선체 앞부분은 바위에서 조금씩 들리고 있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화물선의 위치와 속도를 계속 보고했다. 선박은 바다 쪽으로 항로를 바꾸고 있었지만 크기가 큰 만큼 완전히 안전한 방향으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무인정과의 거리는 아직 충분했지만 선체가 바위에서 풀려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임규택은 현장 대응 가능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 번째는 무인정을 더 단단히 고정한 뒤 조수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바다 쪽으로 끌어내 안전한 해역에서 폭파하는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현재 위치에서 폭발물 처리 요원이 접근해 기폭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선체를 파괴하는 방법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곧 제외되었다. 선체 외부에 안전한 고정 장치가 없었고 케이블을 걸기 위해서는 폭약이 실린 부분 가까이 접근해야 했다. 바닷물이 높아진 상태에서 선체를 붙잡으려 하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내부 기폭 장치가 움직임이나 압력 변화에 반응한다면 고정 작업 자체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도 위험했다. 무인정을 바다로 끌어내려면 선체에 겨닌 장비를 연결해야 했다. 추진 장치가 다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견인 도중 연결이 끊기면 무인정이 항로 쪽으로 떠밀릴 수 있었고 현재 목표로 인식한 화물선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도 있었다. 해경 순찰정이나 해군 함정을 가까이 보내는 방법 역시 사용할 수 없었다. 무인정의 센서가 더 크고 가까운 선박을 새로운 목표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폭약량이 200kg을 넘는다면 해상에서의 폭발도 접근 선박과 승조원에게 치명적이었다. 세 번째 방법 가운데 기폭 장치를 직접 해체하는 방안도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 점검구가 이미 열리면서 내부 회로가 활성화되었고 표시 등의 변화는 장비가 어떤 대응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배선 구조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선을 절단하는 것은 오히려 즉시 폭발 신호가 될 수 있었다. 임규택은 태겸이 촬영한 내부 영상을 확대해 보았다. 폭약 블록 사이에는 여러 방향으로 배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중앙의 기폭 장치와 떨어진 위치에도 작은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나의 장치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보였다. 침수도 위험 요소였다. 바닷물이 전자장치를 망가뜨려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지만 공격용 장비라면 통제 불능이나 회수 실패 상황에서 스스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조수 변화와 파고, 화물선의 오해 상황, 주민 대피 현황을 함께 검토했다. 주민들은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이동을 마쳤고 해안도로와 항구 주변에는 일반인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진항과 거진항의 선박도 모두 통제된 상태였다. 이 조건은 현재 위치에서 제한된 폭발을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었다. 무인정은 안반 사이에 끼어 있었고 육지 쪽에는 자연적인 바위벽이 있었다. 폭발 방향을 바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항구와 주거지역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선체 안의 폭약 전체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무인정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센서와 추진 체계를 먼저 파괴하면서 내부 폭약의 폭발 압력을 가능한 한바다 쪽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임규택은 폭발물 처리 요원들과 접근 경로를 검토했다. 선체 뒤쪽은 후미 센서와 추진 장치가 있었지만 앞쪽보다 폭약 적재 공간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바위 그림자를 이용하면 요원이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선체에 직접 손대지 않고 외부에 소형 방향성 폭약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첫 번째 폭약은 후미 센서와 제어 장치의 연결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 폭약은 선체의 바다 쪽 측면을 열어 폭발 압력이 육지로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기로 했다. 성공한다면 무인정은 목표 탐지와 이동 능력을 잃고 내부 폭약도 통제된 방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었다.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 외부 폭약의 충격이 내부 기폭 장치를 먼저 작동시킬 수도 있었고 선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파손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인정을 그대로 두거나 이동시키는 것보다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임규택은 현장 지휘권을 인수한 뒤 해군 제1함대의 현재 위치 파괴 승인을 요청했다. 보고에는 민간인 대피 완료, 항로 통제, 화물선 우회 진행, 무인정의 센서 활성화와 조수 상승 상황이 포함되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장비를 준비했다. 방호복과 통신장치, 방향성 폭약, 원격 기폭 장치가 점검되었다. 접근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제한되었고 한 번의 작업으로 설치를 마치지 못하면 즉시 철수하기로 했다. 오나리는 대피 장소의 주민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태겸은 임규택에게 발견 지점 주변의 바위 구조와 물이 차오르는 방향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해안 설비를 점검해온 그는 어느 지점이 미끄럽고 어느 바위 뒤에서 파도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임규택은 태겸의 설명을 토대로 접근 경로를 조금 수정했다.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선체 앞쪽을 지나지 않고 육지 쪽 바위 뒤를 따라 후미에 접근하도록 했다.
바닷물이 더 높아지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군 제1함대의 승인이 내려왔다. 무인수상정을 이동시키거나 해체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방향성 폭약으로 파괴한다는 결정이었다. 현장에 남은 모든 인력은 최종 안전 반경 밖으로 재배치되었다. 통신 채널은 하나로 통합되었고 화물선이 위험 방향에서 더 멀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폭발물 처리 요원 2명만이 준비 구역에 남았다. 임규택은 마지막으로 무인정의 화면을 확인했다. 후미 센서는 여전히 화물선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적색 표시등은 쉬지 않고 빠르게 깜박였다. 그는 접근 명령을 내렸다. 폭발물 처리 요원 2명은 준비구역에서 마지막 장비 점검을 마쳤다. 방호복은 일반적인 파편 방호 장비보다 가볍게 구성되었다. 무인수상정 가까이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한하는 두꺼운 장비보다 빠른 접근과 철수가 더 중요했다. 두 사람은 방향성 폭약과 원격 기폭 장치, 고정용 자석과 짧은 케이블만 휴대했다. 임규택 소령은 접근 경로를 다시 확인했다. 정태겸이 알려준 바위 뒤쪽 통로를 이용하면 선체 앞부분을 지나지 않고 후미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밀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일부 발판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요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처음 예상보다 더 짧아졌다. 첫 번째 요원은 후미 센서와 제어 장치의 연결부에 폭약을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요원은 선체의 바다 쪽 측면에 폭약을 고정해야 했다. 두 장치는 동시에 기폭되도록 설정되었다. 시간차가 생기면 무인정의 내부 회로가 첫 번째 충격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모든 통신을 하나의 채널로 통합했다. 해군과 해경, 소방, 경찰, 고성군 재난안전부서가 같은 상황 정보를 공유했다. 각 기관이 별도로 지시를 내리면 철수 시점이나 폭발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었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우회 중인 화물선의 위치를 계속 전달했다. 화물선은 이미 처음 항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속도를 크게 올리지 못했다. 안전거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으나 완전히 위험 범위를 벗어난 상태는 아니었다. 임규택은 화물선의 이동과 폭발물 처리 요원의 접근 시간을 함께 계산했다. 무인정이 바위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몇 분의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선체가 다시 떠오르거나 추진장치가 작동하면 상황은 즉시 달라질 수 있었다. 접근 명령이 내려지자 두 요원은 바위벽을 따라 이동했다. 앞장선 요원은 파도가 빠지는 순간마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고 뒤따르는 요원은 장비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했다. 현장 지휘소의 화면에는 헬멧 카메라 영상과 고배율 관찰 장비의 화면이 동시에 표시되었다. 무인수상정은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더 높게 떠 있었다. 선체 아래쪽이 바위에서 조금씩 떨어졌고 파도가 밀려들 때마다 후미가 바다 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걸렸다. 선체가 완전히 풀려나기 전까지 작업을 끝내야 했다. 첫 번째 요원은 센서 모듈 아래쪽에 도착했다. 검은 반구형 장치는 더 이상 좌우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요원은 장치 자체를 만지지 않고 센서와 선체가 연결된 금속 구조에 폭약을 부착했다. 고정용 자석이 붙는 순간에도 센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요원은 원격 기폭선을 연결하고 방수 덮개를 씌웠다. 첫 번째 설치에는 예상보다 짧은 시간이 걸렸다. 두 번째 요원은 선체의 바다 쪽 측면으로 이동했다. 그 지점은 파도가 직접 부딪히는 곳이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바위도 좁았다. 그는 폭약을 선체 아래쪽이 아니라 수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설치했다. 폭발 시 외판을 열어 압력을 바다 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폭약을 고정하던 순간 큰 파도가 들어왔다. 선체가 한 번 크게 들리면서 바위에 부딪혔고 두 번째 요원은 작업을 멈춘 채 자세를 유지했다. 현장 지휘소에서는 즉시 철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폭약은 이미 절반 이상 고정된 상태였다. 임규택은 요원에게 남은 작업 시간을 보고하게 했다.
짧은 시간 안에 연결을 끝낼 수 있다는 답이 들어오자 작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실패한 상태로 철수하면 다시 접근해야 했고, 그때는 조수가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 요원은 원격 기폭선을 연결한 뒤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두 장치 모두 외부 충격 없이 고정되었고, 전선은 바위 틈을 따라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첫 번째 요원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접근할 때보다 빠르게 바위 뒤쪽으로 이동했다. 선체 가까이에서 몸을 돌리지 않고 정해진 경로를 그대로 따라갔다. 마지막 요원이 안전구역에 도착하자 현장 지휘소에서는 인원 확인이 시작되었다. 해군 인력과 해경, 소방, 경찰의 위치가 차례로 확인되었다. 항구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민간인이 남아있지 않았고 대피 장소의 주민 명단도 다시 대조되었다. 폭발 준비가 시작된 뒤에는 어떤 차량도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진입로가 봉쇄되었다. 정태경과 오나리도 더 먼 보호 지점으로 이동했다. 태겸은 무인정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현장 화면을 통해 선체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적색 표시등은 여전히 빠르게 깜박이고 있었고 센서 모듈은 바다 쪽을 향한 채 멈춰 있었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화물선이 우회 항로를 따라 이동하며 위험 방향에서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인정의 센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센서는 천천히 화물선의 이동 방향을 따라 회전했다. 이전에는 한 지점에서 멈추었지만 이번에는 목표를 계속 추적하는 것처럼 조금씩 각도를 바꾸었다.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다. 무인정의 선미 아래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물속에 잠겨있던 부분에서 약한 진동과 기포가 관찰되었다. 추진 장치가 완전히 정지한 것이 아니라 내부 회로가 재가동되면서 짧은 시험 동작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 진동은 곧 멈췄지만 바위 사이에 끼어있던 선체가 이전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 조수와 추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면 선체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임규택은 기폭 준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원격 기폭 장치의 연결 상태가 확인되었다. 두 방향성 폭약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현장 통신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즉시 폭발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물선과 주변 인력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그때 무인정 내부의 적색 표시등이 일정한 깜박임을 멈췄다. 잠시 완전히 꺼진 뒤 연속적으로 밝아졌다. 전멸 상태에서 고정 점등으로 바뀐 것이었다. 태겸은 그 변화가 단순한 전원 이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장비가 대기 단계에서 다음 작동 단계로 넘어갔을 때 표시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었다. 센서는 화물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고 추진 장치에서도 다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장 분석 인력은 센서, 영상과 내부 표시 등의 변화를 대조했다. 무인정이 목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동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작동 절차는 알 수 없었지만 기다릴수록 위험이 줄어드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선체 후미가 바위에서 크게 들렸다. 이번에는 파도가 빠진 뒤에도 원래 위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앞부분만 좁은 틈에 걸린 채 선미가 바다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임규택은 모든 기관에 최종 대피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해경은 해상 안전 반경 안에 선박이 없다고 확인했고 경찰과 고성군은 육상 통제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소방과 구급대는 폭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부상에 대비해 지정 지점에서 대기했다. 화물선은 계속 우회하고 있었지만 무인정의 센서는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추진 장치의 진동은 짧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바위에 걸린 선체가 몇 차례 더 움직이면 완전히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임규택은 폭발물 처리 요원에게 기폭 장치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두 회로는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었고 통신 지연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명령뿐이었다. 그 순간 현장 분석 화면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다.
내부 표시 등의 영상 변화를 분석하던 장비가 일정한 반복 간격을 확인한 것이다. 고정된 것처럼 보였던 붉은 빛은 매우 짧은 주기로 밝기가 변하고 있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동 표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었다. 처음 계산된 반복 간격은 약 30초였다. 다음 변화는 20초 만에 나타났고 그 다음은 15초를 넘기지 않았다. 침수나 목표 인식 때문에 내부 절차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임규택은 더 이상 화물선이 완전히 멀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인정이 스스로 폭발하거나 바다로 빠져나가기 전에 외부 폭약을 작동시켜야 했다. 모든 인력이 보호 자세를 취했다. 통신 채널에서는 마지막 인원 확인이 끝났고 기폭 담당자는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무인정의 후미가 다시 들리며 바위 사이에서 거의 빠져나왔다. 붉은 표시 등의 밝기는 더욱 빠르게 변했고 센서는 화물선 방향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임규택은 원격 기폭 명령을 내렸다. 임규택 소령의 명령과 동시에 원격 기폭 장치가 작동했다. 먼저 무인수상정 후미에 설치된 방향성 폭약이 터졌고 거의 같은 순간 바다 쪽 측면에 부착된 두 번째 폭약도 폭발했다. 짧고 날카로운 섬광이 바위 사이를 가른 뒤 낮고 무거운 폭음이 해안 전체를 흔들었다. 후미의 검은 센서 모듈은 첫 번째 충격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센서와 제어 장치를 연결하던 구조물이 끊어지면서 파편이 바다 쪽으로 튀었다. 두 번째 폭발은 선체 측면을 안쪽으로 밀어넣은 뒤 크게 갈라놓았다. 외판이 열리며 내부 압력이 바다 방향으로 빠져나갈 통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외부 폭약의 충격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폭음이 지나간 직후 선체 안쪽에서 훨씬 큰 폭발이 이어졌다. 무인정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폭약 일부가 반응한 것이었다. 거대한 물기둥이 안반 위로 솟아올랐다. 파도와 검은 연기, 부서진 선체 조각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퍼졌다. 충격파는 해안 바위벽과 대진등대 관리소 방향으로 밀려왔지만 측면을 먼저 파괴해둔 덕분에 가장 강한 압력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갔다. 정태경과 오나리가 대피해 있던 보호 지점에서도 땅의 진동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창문은 크게 흔들렸고 관리소 외벽 일부에서는 오래된 마감재가 떨어졌다. 외부 통신 안테나 하나가 기울어졌으며 해안 가까이에 설치된 보조 표지판 몇 개가 충격으로 넘어졌다. 폭발 직후 모든 통신은 잠시 끊겼다. 현장 지휘소의 화면 일부가 흔들림과 전파 간섭으로 꺼졌고 해안 관찰 장비에도 검은 연기와 물보라만 가득 잡혔다. 임규택은 즉시 누구도 안전 지점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첫 번째 폭발 뒤에 추가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선체 안의 폭약이 전부 동시에 반응했는지 일부가 파편 속에 남아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 바위에 걸린 금속 조각이나 회로 부품에도 작은 기폭 장치가 붙어 있을 수 있었다. 소방과 구급대는 대기 위치를 유지했다. 해군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원격 장비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현장 접근을 준비하지 않았다. 해경 순찰정도 바다 쪽 안전 반경 밖에서 파편의 이동만 관찰했다. 약 30초가 지나도록 추가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은 연기는 바람을 따라 바다 쪽으로 흩어졌고 물기둥이 가라앉으면서 안반 지형이 조금씩 드러났다. 무인 수상정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잔해만 남아있었다. 후미와 측면은 완전히 분리되어 바다에 가라앉았고 선체 앞부분 일부는 바위 틈에 걸린 채 찢어져 있었다. 폭약을 적재했던 중앙 공간은 크게 파괴되어 있었다. 적색 표시등과 센서, 모듈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임규택은 원격 카메라와 소형 정찰 장비를 먼저 투입했다. 카메라는 바위 위와 수면 가까이를 천천히 확인했다. 뜨거운 파편이 남아있는 지점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흰 연기가 약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선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열 반응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았다. 해군 분석 인력은 추진장치나 전원 계통이 작동하는 신호도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후미의 제어부가 파괴되었고 내부 회로 역시 폭발과 침수로 기능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무인정이 다시 움직이거나 목표를 추적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우회 중인 화물선이 안전해역까지 이동했다고 알렸다. 화물선은 폭발 당시 현장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선체와 승조원에게 이상은 없었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다른 선박도 모두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육상에서는 경찰과 고성군 직원들이 대피 장소의 주민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폭발음이 크게 들리면서 불안을 호소한 주민들이 있었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피 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도 없었고 항구와 해안도로 안쪽에 남아있던 민간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리소의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외부 창문 2장에 금이 갔고 일부 통신 설비가 충격으로 정지했지만 건물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비 전원과 필수 항로 표지 장비도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대진등대의 주요 등화 기능은 폭발 이후에도 계속 작동했다. 정태겸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조금 움직였다. 그는 폭발이 일어난 해안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직 현장으로 갈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경계와 기록으로 이어졌던 상황은 끝난 듯 했지만 안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임규택은 2번째 원격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열 감지 장비와 금속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해 잔해 주변을 살폈다. 바위 틈과 수면 아래에서 여러 금속 조각이 확인되었지만 폭발 전과 같은 집중된 열원은 없었다. 바위에 걸린 선체 앞부분 일부는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조수에 따라 다시 항로로 떠내려갈 만큼 크지 않았다. 대부분은 이미 부서졌고 무거운 부품은 안반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해경은 조류 방향을 계산한 뒤 해상 안전 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폭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진 뒤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다시 현장 가까이 접근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다. 파편 하나하나를 위험 물체로 간주했고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은 채 긴 도구와 탐지 장비를 사용했다. 후미 센서가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금속 연결부만 남아 있었다. 중앙 처리 장치로 이어지던 케이블은 여러 곳에서 끊어졌고 전원 장치도 외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다. 추진 계통 일부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였다. 폭약 적재 공간에서는 온전한 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포장 조각과 작은 잔류물만 바위 틈에 붙어 있었다. 폭발물 처리 요원들은 남아있는 물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위치를 표시했다. 정확한 안전 확인은 조수가 더 빠진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임규택은 현장 지휘소의 무인 수상정의 주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고했다. 목표 탐지 센서, 제어부, 추진체계, 기폭 회로가 모두 파괴되었으며 대량 폭약도 더 이상 하나의 구조로 남아있지 않았다. 고성군은 주민들의 귀가를 바로 허용하지 않았다. 해군과 해경이 해안 전체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대피 상태를 유지했다. 주민들에게는 위험 물체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만 전달되었다. 대진항과 거진항의 출항 금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폭발로 생긴 파편이 항구 입구나 연안 항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경은 날이 더 밝아지면 수면과 해저를 확인한 뒤 항로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을 세웠다. 정태겸은 임규택에게 처음 무인정을 발견한 지점과 파도에 따라 움직였던 방향을 다시 설명했다. 그 정보는 바다로 튕겨나간 파편의 범위를 예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나리도 폭발 전 촬영한 영상과 해안보호구역 지도를 제공했다. 해군과 해경은 두 사람의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 범위를 정했다. 현장 주변 안반, 대진항 바깥쪽 수역,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구간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되었다. 폭발로 인해 기능을 잃었더라도 위험한 부품이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수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자 폭발 지점의 모습이 더 분명해졌다. 붉은 선체는 더 이상 하나의 물체로 존재하지 않았다. 검은 파편과 찢어진 외판, 끊어진 케이블만 바위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그날 정오 무렵
해군은 현장에 남아있던 가장 큰 선체 조각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기폭 장치나 작동 가능한 전원 계통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 쪽에 가라앉은 부품도 더 이상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주민 대피가 시작된 뒤 몇 시간 만에 가장 큰 위험은 제거되었다. 화물선은 우회 항로를 따라 무사히 지나갔고 항구의 어선과 주변 시설에도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리소와 일부 해안 설비가 손상되었지만 복구 가능한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임규택은 현장 통제를 즉시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긴급 폭발 대응 단계가 끝났음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소방과 구급대는 일부 인력만 남기고 철수 준비에 들어갔고 경찰은 주민 귀가에 대비해 도로 상태를 확인했다. 정태겸은 폭발 지점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음 그 붉은 선체를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단순한 표류물로 넘겼다면 무인정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갔을 수 있었다. 반대로 내부를 확인한 뒤에도 직접 처리하려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는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 발견한 내용을 기록했고 오나리와 함께 즉시 신고했으며 이후의 판단을 전문 인력에게 넘겼다. 그 선택들이 이어져 항구와 주민, 바다를 지나던 선박을 지켜냈다. 오후가 가까워질 무렵 고성군은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주민들의 귀가를 허용했다. 대진항과 거진항은 파편 확인이 끝날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했지만 재난 단계는 한 단계 낮아졌다. 사흘 동안 이어진 폭풍이 지나간 뒤 해안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붉은 선체는 그날 아침 완전히 파괴되었다. 대진 등대와 항구는 손상을 입었지만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했다. 폭발 다음 날까지 대진항과 거진항의 출항 통제는 유지되었다. 해군과 해경은 해안 안반과 항구 입구, 주변 수역에 남은 파편을 확인했고 위험한 잔류물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뒤에야 통제 범위를 줄이기 시작했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금속 조각은 위치를 표시한 뒤 별도로 수거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순서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폭발음 때문에 불안해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집과 항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외벽 일부가 떨어지거나 창문에 금이 간 건물은 있었지만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피해는 없었다. 대진등대 관리소는 이틀 동안 임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기울어진 통신 안테나는 교체되었고 충격으로 멈춘 외부 감시 장비도 다시 작동했다. 금이 간 창문과 손상된 표지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항로 표지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등대는 한 번도 불을 끄지 않았다. 정태겸은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소에 남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폭발 전후에 기록된 자료를 정리했다. 발견 당시의 위치와 조수 변화, 센서의 움직임, 주민 대피 시점, 해군이 도착한 시간까지 빠짐없이 문서로 남겼다. 예전 같았다면 그는 자신이 점검구를 열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떠올렸을 것이다. 위험을 더 키운 것은 아닌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가 점검구를 열었던 판단은 위험했다. 동시에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대응이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될 가능성을 알아차린 순간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물러났고 오나리와 함께 신고했으며 이후 판단을 전문 인력에게 넘겼다. 과거에는 이상 신호를 보면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상을 발견한 뒤 멈추는 선택을 했다. 두 상황의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며칠 뒤 대진항과 거진항의 출항 금지가 해제되었다. 어선들은 정비를 마친 뒤 다시 바다로 나갔고 우회하던 상선들도 원래 항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폭풍과 폭발로 멈춰있던 항구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다. 정태겸도 다시 정해진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새벽 점검과 기록, 외부 설비 확인은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 하지 않았다.
이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다른 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했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 관리소에는 젊은 직원들이 새로 배치되어 있었다. 태겸은 그들에게 장비를 다루는 방법뿐 아니라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모르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 섣불리 만지지 않는 것, 익숙하지 않은 냄새나 열, 소리, 불빛을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것, 자신의 경험만 믿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록하고 신속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젊은 직원들은 대진 해안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일부는 태겸이 무인수상정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를 특별한 영웅처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혼자 항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오나리가 신고 내용을 보완했고 주민들이 통제에 따랐으며 해경과 경찰이 항로와 도로를 막았다. 소방과 군청은 대피를 도왔고 해군 인력은 위험한 장비를 제거했다. 그중 하나라도 늦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 오나리도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그녀는 해안보호구역을 점검하면서 폭풍 뒤 밀려오는 부유물과 위험 물체에 대한 기록 방식을 새로 정리했다. 이전에는 쓰레기나 폐허구, 훼손된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와 선체에 대한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발견 위치와 시간, 물체의 크기와 색, 식별번호의 유무, 불빛이나 소리, 열과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다만 위험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앞에 두었다. 사진도 안전한 거리에서만 촬영하도록 했고 이동시키거나 열어보거나 밧줄로 묶는 행동은 금지했다. 정확한 정체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준이었다. 오나리가 만든 보고 절차는 해안보호구역 직원들뿐 아니라 인근 어촌계와 항만관리 인력에게도 전달되었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낯선 물체를 발견했을 때 직접 끌고 오지 않고 위치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았다. 폭풍 뒤 해안에 밀려온 장비도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성군은 대진항과 거진항, 해안 산책로 입구에 새로운 경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장비, 밀폐된 통, 무인 선박, 군용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 선원과 관광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로 같은 내용이 표시되었다. 위험 물체를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해경과 군청에 신고하라는 연락처도 함께 적혔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그런 물체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내판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바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떠내려온 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해안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다. 폭풍 뒤에는 평범한 폐기물과 위험한 장비를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대진등대 관리소에도 같은 신고, 지침이 비치되었다. 정태겸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 함께 내용을 검토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한 사람은 발견 위치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은 접근 통제를 맡으며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역할을 나누었다. 훈련은 복잡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영웅적인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다. 태겸은 그 단순한 절차가 오래전 자신이 놓쳤던 원칙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 흔적은 조금씩 사라졌다. 부서진 바위 주변은 정리되었고 검게 그을린 표면도 비와 파도에 씻겼다. 대진항의 어선들은 다시 정해진 시간에 출항했고 등대의 불빛은 밤마다 같은 방향으로 바다를 비추었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은 그날을 쉽게 잊지 않았다. 대피 장소에서 밤을 보낸 주민들과 항구를 떠나지 못했던 어민들은 관리소와 군청으로 짧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누구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은 등대 직원들과 신고한 사람, 현장에 출동한 모든 인력에게 감사한다는 문장을 적었다. 어떤 편지에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었다는 말이 담겨 있었고, 다른 편지에는 항구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등대와 바다 그림도 함께 도착했다. 정태겸은 처음에는 그 편지들을 자신의 서랍에 넣어두지 않았다. 관리소 게시판에 붙여 모든 직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날의 결과는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멈추고, 알리고, 기다리고, 책임을 나눈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진해에서 잃은 두 동료를 잊지 못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과거의 선택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자신을 벌주는 이유로만 남아있지는 않았다. 과거의 실패는 이번의 위험을 알아보게 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의 선택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 두 사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태겸은 새벽 점검을 마친 뒤 관리소 기록장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다. 예전에는 그 문장이 단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 평범한 하루를 지켜냈다는 의미로 느껴졌다. 그날도 대진 등대의 불빛은 어두운 바다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누군가가 작은 이상을 외면하지 않고 제때 알린다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정태겸은 그 사실을 젊은 직원들에게 계속 전했다. 오나리가 만든 신고 절차는 해안 곳곳에 남았고 새로 세워진 경고판은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같은 원칙을 알려주었다.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다. 멈추고 물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 단순한 선택이 항구와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내일을 지켜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과거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낸 과정을 함께 해주신 마음을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보다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의 위험을 먼저 알아보는 지혜로 바꾸는 일이 더 큰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도 남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기록, 서로를 믿고 맡은 일을 다하는 태도, 주민들의 협조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함께했기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행동도 올바른 순간에는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 남아 지나온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과 주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따뜻한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늘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